평범한 일요일 13살 소녀는 가족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홀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버스는 오지 않았고 소년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호주 전역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은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버스에 태울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벌였던 위험하고 논란 많은 함정 수사까지 들을수록 가슴이 무너지는 다니엘 모럼 실종 사건, 그날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다니엘 모럼 군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호주에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에서 손꼽히는 정말 충격적이고도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 단순히 퀸즐랜드 한 지역만의 비극이 아니라 호주 전역을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 군이 납치된 것은 2003년,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또래 친구들에게도 정말 큰 충격이었지요. 뉴스를 틀면 매번 다니엘 군의 소식이 흘러나왔고 수사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의 부모님이 보여주신 아픔과 동시에 굳건한 용기에 감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진행했던 아주 논란 많은 함정수사 작전까지 아직도 머릿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아마 많은 호주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호주에서는 매년 다니엘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군의 부모님인 브루스 씨와 드니스 씨가 만든 다니엘 모럼 재단에서 시작한 날이지요. 해마다 수많은 호주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이 날을 기립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군이 실종되던 날 입고 있던 옷이 바로 빨간 티셔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색은 상징이 되었고 많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빨간색을 입고 등교해 다니엘 군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다니엘 군이 끝내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대신 걸어보자는 의미로 4km에 달하는 다니엘을 위한 걷기 대회도 열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다니엘 군의 기억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자 아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육 기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아동 안전 교육과 인식 증진의 날이 된 셈이지요. 다니엘 모럼 군은 1989년 12월 19일 멜버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쌍둥이 형제 브래들리와 함께였지요. 부모님은 드니스 씨와 브루스 씨였고 그보다 2살 많은 형 딘도 있었습니다. 1993년에 가족은 5 식구가 함께 퀸즐랜드의 선샤인 코스트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짐스 모잉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인수했는데요. 혹시 호주에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짐스는 호주에서 가장 큰 주택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잔디깎기부터 포장, 울타리, 청소, 운전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2000년에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면서 파무즈라는 선샤인 코스트의 한 마을에 방이 4개나 되는 멋진 집을 구입했습니다. 무려 5에이커나 되는 넓은 땅에 자리한 집이었고 세 아들은 각자 자기 방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집을 고치며 살았고 브루스 씨는 정원 가꾸기를 특히 좋아해 아이들과 함께 나무도 심고 정원을 꾸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집에는 100그루가 넘는 이국적인 과일 나무가 있었고 뒷마당에는 작은 연못도 있어서 호주산 농어나 바라문디, 골든 퍼치 같은 물고기도 키웠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과일을 바로 따먹고 부모님을 도우며 이웃집에 패션 프루트를 따서 용돈을 버는 일도 즐겁게 했습니다. 게다가 가족은 동물들도 많이 키웠습니다. 닭우리, 황소유고, 젖소밀리, 그리고 고양이 2마리, 매일 밤 다니엘 군과 함께 잠들던 미튼스, 그리고 가타나라는 렉돌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 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였던 점원 셰퍼드 견 치프도 있었지요. 다니엘 군과 쌍둥이 형제 브래들리는 조랑말 2마리를 얻게 되었는데요. 브루스 씨가 식물을 사러 들렀던 가게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태어난 날이 하루밖에 차이 나지 않는 같은 아버지를 둔 조랑말이었기에 쌍둥이 형제와도 닮은 느낌이 들어 금세 마음이 갔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그 조랑말들에게 당근을 주며 쓰다듬어 주거나 가끔 승마 수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이나 조랑말의 생일에는 꼭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챙겨주는 귀여운 전통도 만들었습니다. 조랑말이 자라자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지냈습니다.
브래들리의 조랑말 이름은 사렌토, 다니엘 군의 조랑말은 블릿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조랑말과 들판을 산책하거나 이틀에 한 번씩 30분씩 승마를 즐겼습니다. 가족은 이후에도 KT와 샴블러라는 말을 더 들였고 2003년에는 KT가 새끼를 낳으면서 새로운 식구가 늘었습니다. 다니엘 군은 정말 동물을 사랑했고 동물들도 그를 무척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훗날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지요. 다니엘 군은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으면서도 참을성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어김없이 엄마를 위해 꽃이나 작은 물건을 주워오곤 했고 집안일도 잘 도우며 특히 쌍둥이 형 브래들과는 각별하게 가까웠습니다. 사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너무도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학교에서 돌아와 동물들 밥을 챙긴 뒤에 다니엘 군과 브래들리는 스파게티 볼로네제를 만들었습니다. 양파를 누가 자를지, 마늘을 누가 다질지, 고기를 누가 볶을지를 두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매년 8월이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찾아오셨고 아이들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나눴습니다. 이 가족은 여행도 좋아해서 특히 해밀턴 아일랜드를 즐겨 찾았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꼽히는 바다와 해변이 있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스노클링이나 요트, 다이빙을 하며 오롯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행복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2003년 중반이 되자 브루스 씨와 드니스 씨의 사업은 5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만큼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10월에는 조금 속도를 늦추고자 기존의 잔디깎기 프랜차이즈를 모두 매각하고 대신 퀸즐랜드 지역 내 짐스 트리 제거 및 그라인딩 프랜차이즈 권리를 인수했습니다. 덕분에 집에서 운영할 수 있었고 아들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었지요. 2003년 12월 7일 아침 다니엘 군과 형제들은 부지런히 일어나 이웃집에서 패션 프루트를 따며 약간의 용돈을 벌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쯤 일을 마치고 이웃인 주디스 아주머니가 다니엘 군과 브래들리를 집까지 태워주었습니다. 그날 다니엘 군은 주당 용돈으로 $90를 받았지요. 형 디는 조금 먼저 일을 끝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세 형제가 모두 집에 모였을 때 부모님인 브루스 씨와 드니스 씨는 이미 집을 나서고 없었습니다. 그날 부부는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직장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떠났거든요. 파무즈에서 브리즈번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날 아침 부모님은 세 아들에게 함께 파티에 갈 생각이 없는지 물어봤지만 아이들은 그냥 일찍 일어나 돈을 벌고 오후에는 편히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오후 다니엘 군은 머리를 자르고 가족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마루치도어의 선샤인 플라자 쇼핑센터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형에게 같이 가자고 애원했지만 디는 이미 친구와의 약속이 있었고 브래들리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 군은 혼자 쇼핑센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약 1.3km 떨어진 남부어 커넥션 로드의 버스 정류장까지 20분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이곳은 공식적인 버스 정류장은 아니었지만 당시만 해도 버스 기사들이 하차 요청 승차제 방침으로 손을 흔들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승객을 태워주곤 했습니다. 다니엘과 형제들은 이곳에서 버스를 여러 번 이용해왔고 언제나 얌전하고 믿을 만한 아이들이었기에 부모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03년에 퀸즐랜드는 지금보다 훨씬 안전한 분위기였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혼자 타고 쇼핑몰에 가는 일이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다니엘 군이 탄 버스는 오후 1시 35분 도착 예정이었지만 정류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다니엘 군은 멀어서 그 상황을 볼 수조차 없었고 버스 회사는 대체 버스를 급히 보냈지만 시간이 크게 지연되면서 첫 번째 대체 버스는 쇼핑센터까지 직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버스는 오후 2시 14분경 다니엘 군이 기다리던 곳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운전사는 창밖으로 몇 분 뒤 또 다른 버스가 올 거라는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다니엘 군이 알아챘는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또한 그 운전사는 무전으로 뒤따라오는 두 번째 버스 기사에게 다니엘 군을 태워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 군 뒤쪽 7, 8m쯤에 한 남성이 서 있는 것도 보였는데 처음에는 아버지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2, 3분 뒤에 도착한 두 번째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다니엘 군은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있던 건 브래들리 뿐이었습니다. 브래들리는 디니 친구네 집에 있고 다니엘 군은 쇼핑센터에 갔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다니엘 군은 마지막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오후 5시 5분에 출발해 5시 30분에 다니엘 군이 내리는 정류장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후 4시 20분쯤 드니스 씨는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니엘 군이 혹시 더 이른 버스를 타고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4시 30분 도착 예정인 버스를 맞이하러 정류장으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고 그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드니스 씨는 혹시 다니엘 군이 걸어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길을 따라 천천히 운전하며 아들을 찾아봤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씨에게 고장난 버스 이야기를 전하며 혹시나 아이가 버스를 놓쳤을까 걱정했습니다. 마지막 버스를 놓치지 않는다는 가족의 규칙을 믿으며 브루스 씨는 5시 30분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다시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5시 30분에 도착한 버스에서도 다니엘 군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씨가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이제 부모님은 뭔가 정말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5시 45분경 부부는 함께 쇼핑센터로 직접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일요일이었기에 쇼핑센터는 이미 4시에 문을 닫았고 다니엘 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부모님은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쪽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날 다니엘과 비슷한 승객을 태운 기억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부부는 직접 남부어 버스 차고지로 찾아갔지만 이미 문이 닫힌 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오에이커나 되는 집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헛간 창고 연못까지 다니엘 군이 혹시 돌아와서 뭔가 하고 있을까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밤 7시 10분쯤 다시 쇼핑센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니엘 군이 버스를 놓쳐서 그 근처에 기다리고 있을까 봐 혹은 집으로 걸어오고 있을까 봐 찾으러 나선 겁니다. 하지만 7시 30분쯤 도착한 쇼핑센터는 완전히 적막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루치도어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하기로 한 것이지요. 경찰서에서 만난 서전트 먼 경사는 다니엘 군의 인상착의를 적어두었지만 아직 실종 신고를 접수하기에는 이르다며 지역 순찰대에만 경보를 전달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와서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라고 권유했지만 몇 시간 안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부모님이 경찰서를 나선 시각은 밤 8시 15분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혹시 아이가 나타났을까 싶어 천천히 운전하며 주변을 살폈지만 다니엘 군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시각에 맞춰 전화를 걸어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가족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드니스 씨는 그날 밤 다니엘 군의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혹시 함께 있거나 소식을 들은 친구가 없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집을 뒤지고 헛간과 마구간, 연못까지 돌아다니며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춰가며 아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버스를 기다렸던 정류장까지도 다시 가서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밤은 완전히 내려앉았고 다니엘 군은 원래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였기에 부모님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각은 밤 10시쯤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먼 경사가 상황을 점검하려 전화를 준 것이었죠. 부모님은 다니엘 군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소식이 없었다고 집 주변과 정류장까지 다 살펴봤다고 전했습니다. 경사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밤 11시쯤에 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경찰관은 이튿날 아침 8시에 경찰서가 정식으로 문을 열면 다시 방문해 실종 신고를 하라고 말하며 그때까지 집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모럼 가족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쌍둥이 형제인 브래들리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 침대에 들어가 부모님과 함께 잠들었는데 온 가족이 불안에 떨며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드니스 씨는 거의 밤을 새우며 거실 창밖을 바라봤고 다니엘 군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만져보며 그날 아침 그대로 놓여있는 방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새벽 4시 반쯤이 되자 브루스 씨는 다시 한번 마당을 살펴보고 혹시 사고가 있었나 확인하며 길가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오전 6시 두 사람은 다니엘 군이 걸어서 갔던 1.3km의 버스 정류장까지 직접 걸어보며 혹시 길가에 다치거나 쓰러져 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다니엘 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오전 8시 마루치도어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경찰은 공식적으로 다니엘 군을 실종자로 선포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2월 9일 사건은 중대사건으로 분류되었고 다니엘 군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으며 부모님은 카메라 앞에서 간절하게 아이의 생還을 호소했습니다. 이미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어 경찰과 50명 이상의 비상구조대가 도보 수색을 했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돌며 주변 강과 연못을 수색했습니다. 인근 가정과 상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문 수사도 펼쳐졌습니다. 경찰은 선샤인 플라자 쇼핑센터의 CCTV를 확보하고 반경 5km 안에 주유소 CCTV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다니엘 군이 실종될 당시 차고 있던 회중식의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쌍둥이 형제가 새겨 넣은 덴이라는 각인이 있었지요. 혹시라도 중고상이나 전당포에 팔려 들어갔을 가능성을 생각한 경찰이 퀸즐랜드 전역의 업소에 연락을 돌렸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경찰은 다니엘 군이 사라졌던 그 정류장 아래에 마네킹을 세워두었습니다. 다니엘 군이 입었던 것과 똑같은 빨간 티셔츠, 남색 반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긴 채로 말이죠. 이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그제야 기억을 떠올리고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체버스 운전사는 오후 2시 14분경 다니엘 군을 지나친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그 뒤쪽에 서 있던 수상한 남자도 기억했습니다. 버스를 함께 탄 승객 한 명도 다니엘 군과 그 남성을 봤다고 증언했는데 그 남자가 버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아이만 주시하고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붉은 티셔츠를 입은 소년이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무섭다기보다는 어떤 남성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뭔가 언쟁을 하는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흐트러진 밝은 갈색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무려 10명 이상의 목격자가 다니엘 군과 이 수상한 남자를 같은 장소에서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남자는 대체로 지저분하고 손질되지 않은 머리에 염소 수염 같은 수염을 기른 모습이었다고들 했습니다. 또한 몇몇 목격자들은 늦은 연식에 파란색 승용차가 그 정류장 근처에 위험하게 주차되어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목격자들은 흰색 사륜구동 차량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세워져 있었다는 증언도 내놓았습니다. 어떤 여성은 그 흰색 차량이 자신을 향해 과속해 오다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충돌을 피해야 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류장 근처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 타이어 자국, 깨진 유리 조각 등을 중심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국들을 인근에 거주하던 10명의 전과자 차량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그 수상한 남성이 다니엘 군과 이야기하며 벽에 발을 괴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그 벽에서도 지문 감식을 시도했습니다. 퀸즐랜드 경찰청 산하의 아동 성범죄 전담팀인 아르고스 태스크포스가 본격적으로 투입되어 지역 내 성범죄 전과자들을 추적하며 용의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나 결정적인 단서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 다니엘 군이 다니던 시에나 가톨릭 중학교에서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드니스 씨와 브루스 씨 형제들
그리고 400명이 넘는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며 그의 무사귀환을 빌었습니다. 12월 19일은 다니엘 군과 쌍둥이 형 브래들리의 1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매년 이들은 함께 선물을 뜯고 케이크에 촛불을 꽂으며 소원을 빌던 날이었지만 그해 브래들리의 유일한 소원은 오직 동생이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너무도 힘든 날이었기에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브래들리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해양수족관의 상어 체험 다이빙을 선물해 주었지만 마음속 허전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크리스마스에도 가족들은 다니엘 군이 사라졌던 정류장 아래에 꽃과 카드를 두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왔지만 사건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다니엘 군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호주 사회 전체에 너무 큰 충격을 주었고 새해가 되자 부모님은 다시 용기를 내 레드 리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군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빨간 티셔츠를 상징 삼아 빨간 리본을 달아 아이를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 우편함, 가로수, 학교, 버스 정류장, 심지어 쇼핑센터까지 빨간 리본을 내걸었습니다. 2004년 2월 2일 다니엘 군이 다녔던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는 2,000개의 빨간 리본이 나눠졌고 학교에서도 빨간 리본 데이를 따로 열어 500개의 초와 900개의 리본을 판매해 기금을 모았습니다. 2월 6일에는 시에나 가톨릭 중학교와 범죄신고단체 크라임스토퍼가 함께 다니엘의 날을 기획해 골프대회를 열었습니다. 무려 280명이 참가하며 선샤인 코스트 역사상 가장 큰 자선 골프대회가 되었습니다. 3월 중순까지 다니엘 군의 실종 포스터는 2만 장이 학교, 경찰서, 상점에 배포되었고 4월에는 퀸즐랜드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참여해 브리즈번의 퀸즈파크에서 1,000개의 빨간 풍선을 하늘로 띄우며 또 하나의 다니엘의 날을 열었습니다. 그 무렵까지 범죄신고센터에는 4,00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 수치는 당시 퀸즐랜드에서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6월에는 오토바이 동호회와 자전거 단체가 함께 다니엘을 위한 달리기 모금을 진행했고 8월에는 5만 개의 인쇄소가 뜻을 모아 170만 장의 전단지를 전국으로 뿌렸습니다. 또 2만 5천 개의 우유팩에 다니엘 군의 사진을 인쇄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10월 4일 다니엘 군의 형딘의 17번째 생일에 맞춰 주 정부는 다니엘 사건 해결을 위해 2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범인 검거에 협조할 경우 기소 면책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퀸즐랜드 역사상 가장 큰 보상금이었기에 제보가 폭주했습니다. 결국 범죄신고센터에는 8,000건이 넘는 전화가 몰렸습니다. 11월 22일 경찰은 사건 당일 다니엘 군과 함께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고 목격된 남성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25세에서 40세 사이로 보이는 마르고 긴 얼굴형의 짙은 갈색 곱슬머리 그리고 일부 수염이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7일 다니엘 군이 실종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그의 이름을 기리는 추모 미사를 올렸습니다. 부모님은 카메라 앞에 서지 않고 대신 13분 분량의 영상을 통해 마음을 전했습니다. 드니스 씨는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도 너의 얼굴을 찾지 않는 날이 없구나. 어디서든 누군가 고개를 돌리는 모습만 봐도 내가 아닐까 하고 달려가 보지만 결국 아니어서 다시 절망에 빠진다. 혹시 외딴 곳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죽었으면 더는 아프지 않을 텐데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찾는다. 내 숨결이 너에게 닿기를, 내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빈다. 내가 너를 부르면 내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너를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 그날 오후 다니엘 군이 사라졌던 정류장 아래에는 추모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이름을 새긴 동판과 매년 12월 붉게 피어나는 폰시에나 나무 한 그루가 함께 심어졌습니다. 2005년 5월 부모님은 다니엘 모럼 재단을 공식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호주 전역의 아동과 교사, 부모들에게 아동 개인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지원하며 다니엘 군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07년 12월 가족은
파무주의 집을 팔고 근처에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다니엘 군의 방은 그동안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그의 물건들을 포장해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2008년까지 수사팀은 1만 명 이상의 증인을 조사하고 1만 8천 건이 넘는 제보를 접수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8년 말 개인 기부자의 도움으로 현상금이 100만 달러까지 올라갔지만 2009년 5월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다시 25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 7월 가족은 다시 한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원에 사망 원인 심리를 청구했고 201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자료만 1만 페이지가 넘었고 용의자로 지목된 35명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했습니다. 이 중 마지막으로 증언한 피칠, 본명 브렛 피터 카우언이라는 남성은 41세의 세 아이 아버지였고 과거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어 경찰에 익히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 군 실종 당시부터 용의선상에 있었지만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도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기소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렛 카우언의 어린 시절은 군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엄격한 가정이었지만 9살부터 아동 성추행을 시작했고 18살에는 30명 가까운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자백할 만큼 소름 끼치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7년에는 7살짜리 남자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지만 14개월 만에 출소했고 1993년에는 6살 아이를 자동차 폐차장으로 데려가 잔혹하게 폭행 성추행해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때조차 7년형을 선고받고 3년 반 만에 풀려났습니다. 다니엘 군 실종 당일 그는 1시 30분쯤 집을 나와 친구에게서 장비를 빌리고 돌아왔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부인은 3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다고 말했고 친구도 그가 5분 이상 머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재연해 본 결과 45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역시 수년 동안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수사팀은 브렛 카우언을 상대로 미스터 빅이라는 함정 수사를 펼쳤습니다. 경찰이 가짜 범죄 조직을 만들어 카우언을 끌어들인 뒤 더 큰 범죄를 제안하며 과거를 털어놓도록 유도한 작전이었습니다. 조직의 보스로 위장한 경찰은 우리 조직에는 솔직해야 한다. 숨길 게 있으면 다 털어놔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카우언을 몰아붙였고 마침내 카우언은 다니엘 군을 납치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다니엘 군을 보고 귀엽다는 생각에 유인해 차로 태운 뒤 한적한 빈집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가 도망치려 하자 목을 조르고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신은 산속의 모래 구덩이에 유기했고 옷과 신발은 강으로 버렸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카우언의 자백을 바탕으로 현장 검증을 진행했고 결국 다니엘 군의 신발, 속옷, 벨트, 그리고 17점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DNA 감식 결과 다니엘 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7일 다니엘 군이 사라진 지 9년 만에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시에나 가톨릭 중학교에서 2,000명이 넘게 참석했고 2003년 크리스마스를 위해 사둔 선물과 학교 성적표,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학교 사진이 관 위에 올려졌습니다. 다니엘 군의 관은 형제들과 친구들이 함께 들었고 수색에 참여했던 구조대원들이 명예 호의를 섰습니다. 2013년 2월 브렛 카우언은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인,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16명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했고 배심원단은 8시간의 심의를 거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우언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년 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다니엘 군의 아버지 브루스 씨는 내가 우리 아들을 빼앗은 날 이후 매일 아침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으로 몸이 아팠다. 지금도 내가 아이를 잡아두고 무슨 짓을 했을지 떠올리면 견딜 수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쌍둥이 형제 브래들리도 내 인생에서 내가 내 동생을 빼앗아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진정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2016년 카우어는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는 공격을 받았지만 살아남았고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다니엘 모럼 재단은 여전히 호주 전역의 학교와 커뮤니티를 돌며 아동 안전 교육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다니엘의 날을 통해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미성년 승객을 버리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고 부모들이 아이를 혼자 두거나 멀리 보내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호주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잊히지 않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군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은 호주 전역의 부모들에게 깊은 각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부모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든 재단은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이의 삶이 부당하게 꺾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사건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